네, 안녕하십니까. 농부의 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그 책 중에서 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참조하고 있는 이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라는 도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카이스트에서 문설 미래전략 대학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서 매 주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토론합니다. 약 2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토론된 내용을 집대성해가지고 책을 발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뭐 1년 단위 트렌드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 이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통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아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이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 분석 중에서 주로 기술 혁신의 특징 그리고 기술 패권 국가의 특징이 뭔지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했던 책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패권을 향한 게임 규칙의 변화인데 여기서는 크게 그 패권이 변해했던 시점을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뭐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게 이제 국가나 아니면은 지역별 총 생산량의 변화 그래프인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과거에는 이 그래프가 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량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조금 업도 있고 다운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업다운이 보통 발생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이 들었다든지 홍수가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변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했지 기본적으로 크게 생산 자체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농업이 국부의 중심이었고 농업을 크게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크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그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제 농업 중심이 아니라 공업 중심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원자재하고 두 번째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이때부터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느냐가 주로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산업혁명 요 시점을 역사학자들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때 이제 그 패권 국가로 올라간 국가는 지금도 패권 국가고 이때 이제 힘들게 살던 국가는 뭐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가지고 요 당시 이후로는 그 국가나 아니면 패권 국가 간의 차이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권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시장하고 자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도 함께 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영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전기기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전력 공급,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나 석탄 같은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도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요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국가에다가 경제 원조를 하면서 요 가까이 국가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다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게 전부 다 탄소 에너지인데 이 탄소 에너지가 너무 많은 그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본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라고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파리 기후협정회의에서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갈지 안 갈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셰일가스라는 게 나와서 지금 미국이 최대의 생산 국가 또는 최대의 수입 국가가 동시에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같은 시점에서 한 200년 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나와서 이거를 버리고 저탄소 에너지로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의 의미는 에너지 확보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 관심이 많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생하든 제재가 일어나든 자기들이 치고받고 난에 관심 없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립지를 가속하는 조금 새로운 결론도 지금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이 북극 항로라는 게 현재 이제 거의 뚫릴 듯 말 듯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30년부터는 약 8개월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나 또는 제품들을 이렇게 수송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출발해서 주로 말라카입에서 가서 이쪽에 지금 트래픽점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극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이 항로가 이제 조만간 뚫릴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기회를 발굴하는데 조금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회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패권 국가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기술에 대한 특징은 뭐냐? 혁신의 특징은 예전처럼 뭐 단위 기술,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자동차면 자동차, 그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 거고, 그걸 쓰는 기업이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하지만 플랫폼을 쓰는 기업과 국가는 그 나라나 또는 그 국가의 아니면은 또 그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체제의 성격이 반영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의 성격이라는 거는 간단히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뢰 사회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불신용 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거래를 할 때 이 상대방의 말은 기본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었다 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제 징벌을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가 하는 말 다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항상 대비책을 주로 많이 두는데, 가장 큰 특징이 중국은 호텔에 가면 지금도 아마 야진 문화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호텔에서 머무르다가 뭐 기계를 부순다거나 아니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보증금을 받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 또는 문화적인 특성이 플랫폼 자체에서도 반영된다는 게 사실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제의 성격이 반영된 플랫폼으로서 제가 들고 싶은 게, 영국과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수표라는 걸 계속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신뢰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지금 하는 거죠. 돈을 찾거나. 그래서 이제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정보, 발행인의 계좌 정보, 금액, 설명만 있으면은 돈을 찾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소에다가 누가 계좌, 어떤 은행에서 어떤 계좌로 발행할 건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신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믿고 거래를 하는 거고, 그에 반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에스크로라고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알리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돈을 이렇게 놔두고, 제품이 하자 없이 다 돌아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판매자한테 가상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뭐 온라인 거래를 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든 이런 식의 특징이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은 체제나 문화의 특성이 시스템과 서비스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그 특성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국가별 4차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재밌는 게 느꼈던 게, 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낀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각 국가의 기술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뭐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이 각각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뭐 민간이 주도하는 건지, 정부가 주도하는 건지, 플랫폼 중심인 건지, 핵심 기술 중심인 건지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별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먼저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을 발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1차 산업혁명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1차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에서 인도산 캘리코 면직물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면직물 사업이나 방직물 사업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직물 입지 말아라,
왠지 뭐 착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다 제안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적 기술이 확보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산업혁명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국가의 전략하에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